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지요. 대구까지 찾아가서 지난번에는 중동 순방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추도식장에 달려가서 만나더니 2주일도 안 돼서 또 만난 겁니다. 왜 이렇게 만나는 건지 짐작은 갑니다만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만나야 할 사람은 안 만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멍가게 주인도 아니고 대통령 아닙니까? 내년 국군의 날에는 또 시가행진을 하겠다면서 예산을 120억이나 요청했다고 하는데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경제가 어려우면 하던 행사도 보류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까? 오늘 입동인데 날씨보다 뉴스가 더 춥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수요일 김장 자매 철인 형제 나오는 날이죠.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민주당 총선기획단에 계신 장윤미 변호사,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창당준비위원장, 신인규 변호사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총선기획단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무탈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첫 회의밖에 아직 하지 않아서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총선의 밑그림을 잘 그려보겠다라고 이제 일성을 이제 하였고 아마 지금까지 축적된 뭐 혁신 논의 같은 걸 추가적으로 검토하면서 정말 국민 유권자분들 선택받을 수 있도록 뭐 미력이나마 저는 이제 보탤 생각입니다.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계시니까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잘 해주시길 바라고. 클린 핸즈 아이디 쓰시는 분, 내 조카뻘 신인규 정말 삼촌이 너 보면서 너무 흐뭇하다. 진짜 애정이 삼촌 찐애정. 감사합니다. 뚝뚝 떨어집니다. 아, 진짜 신인규. 민심동행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뭐 제가 지금 현재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최연소 지금 창준 위원장으로 아마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선관위에다가 창준이 결성 신고서도 받았고요. 이제 어제부터는 당원들, 저희는 당주라고 부르는데 이제 당주 모집도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저는 첫 행보로 대전 현충원에 참배를 하고 돌아왔고요. 이제 저희가 처음 갔을 때 기초과학연구원에 좀 들려가지고 이제 중의원 가속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장 방문을 통해 가지고 미래 산업 그리고 미래 기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행보 좀 기대해 주시면은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만땅입니다. 진짜. 김철근 실장님, 네. 이준석 신당 잘 되고 있습니까? 뭐 아직 결심은 안 했으니까요.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어디까지 진실을. 진행이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얘기해요? 특집으로 여기서 맨 단독. 먼저 해주셔야죠. 아니 어제 얘기했잖아요. 50%다 지금 현재는. 네. 근데 하루에 1%씩 올라간다. 예. 근데 어제가 예고한 날로부터 50일 남은 날입니다. 그렇구나. 예, 예고한 날짜가 12월 27일인데요. 그날 예고한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제가 더 라이브에 이준석 대표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들었는데 그때 진행자가 12월 27일 뭐 얘기하니까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날짜를 맞춘 게 그날이다 그렇게 얘기는 합디다마는 그게 이제 50일 남은 날입니다. 아. 어제 날짜로. 그래서 12월 27일 그래서 50%인데 하루에 1%씩 올라가면 그날이 되면 100%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런 뜻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50%. 히딩크가 썼던 얘기입니다, 사실. 2002년도에 16강 진출합니까? 지금은 50%인데 하루에 1%씩 올라가면 월드컵이 치러지는 날 100%가 될 겁니다. 그걸 히딩크가 했거든요. 그랬군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는 젊은 사람이 어디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섭취를 해가지고 써먹는지 참 신기해요. 하여튼 뭐 서치를 잘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하여튼 기발해요. 예.
저는 그 부산에서 인요한 위원장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영어로 썼던 것 그걸 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다 인종 차별이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봤어요. 영어로 썼다. 당신과 나의 정치적 언어가 지금 다르다. 그걸 상징하려고 했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부산에 그때 같이 예,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는데 저는 그 뭐 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정말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보고 싶었다고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락이 전혀 없었어요. 뭐 예를 들면 현장에 와서도 이준석 대표 따로 좀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악수를 없었어요? 청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전혀 없었어요. 뭐 직간접적으로 전혀 연락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도요 이준석 대표한테 직접 연락하셔도 좋고 연락이 잘 안 되시면 혁신위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제 전화번호 다 아니까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네. 적어도 그 정당의 주요한 직책에 있는 분이 부산까지 내려와서 그러면 어떻게든 객석에 앉아 있었어요. 객석 제일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끝나고 뭐 올라가서 고생했다든지 아니면 악수라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잠깐 좀 봅시다라든지 이런 액션이라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온 게 아닌가. 이준석 대표가 만나주지 않았다라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기획된 게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인요한 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랑 거의 같이 계신가요? 누가요? 우리 김철근 실장님? 많은 시간을 같이 보죠. 그러면 그저께 안철수 의원 식사할 때 옆에서 이렇게 뭐 조용히 하세요 뭐 그랬다는데 그때도 식사할 때 그때는 같이 없었습니다. 계셨나요? 네, 없었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요. 제가 있었으면 그렇게는 안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식당에서 기자분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기자분 4분인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준석 그 전 대표에 대해서 뒷담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가서 뭐 인요한 위원장한테 영어로 했다. 뭐 그러면 이게 무슨 헤이트 스피치다. 이러면 혐오 발언이다. 뭐 이런 인종 차별 혐오 발언 아니냐. 뭐 이런 뒷담화를 하는 게 그 공간이 이제 방음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옆방에 있었는데 옆방에 있었는데 그게 생생히 다 들린 거예요. 알았을까요? 한 20분 정도 알았지는 않죠. 모르고 했죠. 모르고 뒷담화를 했는데 듣고 있다가 이제 점점 화가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점심 좀 먹읍시다. 이렇게 한 거죠. 안철수 씨 그랬다 그러던데? 안철수 씨 밥 좀 먹읍시다. 이렇게 한 거죠. 인연인지 악연인지 하필이면 그러게 그 많은 여의도의 식당에서 그 옆방에 있을 게 뭐예요. 그리고 보통은 저도 이제 식사하면 칸막이의 옆방인데 들릴 때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듣지. 또 그걸 또 받아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또 대단하다 싶어요. 두 사람은 정말 뭐라고 해야 돼요? 톰과 제리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참 아이고. 하여튼 그 안철수 의원이 있었고 이준석 대표가 있었고 그 옆에는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서범수 의원이 또 기자들하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점심 식사 시간에 굉장히 많아서 그 세 테이블에만 10명이 넘었으니까요. 다 들었을 거예요, 그 얘기는. 요즘에는 뭐 그리고 SNS가 발달해서 안 들어도 바로바로 전파되고 그러니까 참 행동거지를 잘해야 되고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국회에서 뭐 볼 때도 조심해야 되고 근데 국방장관이 김유정은 예. 주식 거래를 한 거를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군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이전할 때부터 이제 국방부 밀고 들어간 것부터 필두로 해서 지금 해병대 상황을 보십시오. 이 박정훈 대령 너무 안타까운데 그 관계자들 전부 다 지금 승진 아니면 유임 뭐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본인이 붕짜자 장관이 지금 그 엄중한 국회에서 주식 뭐 매도
보기만 한 것이다. 좀 이런 한심한 국방부 장관을 믿고 우리가 맘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한심합니다, 정말. 보기만 하기는 뭘 보기만 해요. 뭐 보니까 뭐 답장까지 했더만. 그러니까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보니까. 그런 장관을 아유, 참. 믿고 군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킬까요? 이 신원식 공짜자 주식 거래 한 거 이거는 2부에서 김종대 의원하고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는요, 그 국방부도 그렇고요, 그 검찰의 고발사주 있잖아요, 고발사주. 예. 당사자였던 손준성. 손준성이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영장했죠. 맞아요. 이게 네. 웃긴다고요. 그런 거에 연루가 돼 있으면 사실은 그 징계나 이런 게 맞습니다. 재판까지 밟고 그 있는. 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꾸로 입막음용 그 승진이 되는 이게 검찰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국방부도 그렇고 최상병. 이게 뭐가 뒤에 좀 많이 구린 모양이에요, 구리긴. 이거 좀 문제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첫 번째 토론 주제로 민주당에서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의원,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린다고 하죠? 예, 오늘 1시 반에 의원총회인데요. 이제 주로 이동관, 한동훈 탄핵 관련한 내용들이 주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거의 뭐 90% 이상 탄핵 발의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 발언을 한번 들어보죠. 대상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고 의총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 문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탄핵 중도 중단 현상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탄핵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말도 한번 들어봅시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임명장의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탄핵 중독으로 검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탄핵 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해 왔습니다. 탄핵 발의 너무 늦었다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만 장윤미 변호사 네. 보시기에는 한동훈, 이동관 둘 다 탄핵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요건에는 해당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정무직 장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견지해야 되는 주체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한동훈 장관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에 출석해서 체포동의안 가결할 때 최대 비리의 정점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장 기각되니까 검찰총장 수사의 초입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수사 초입에 있지 않습니다. 탈탈 털었으니까요. 그리고 피의 사실을 상당히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에 앉아있다라고 국회의원들을 모욕했고요. 이런 거는 사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어떻게 했습니까? 방통위원장 된 직후에 본인이 이 장악하고자 하는 언론사의 이 사진들을 무리하게 물러나게 했습니다. 법원이 제동 걸었습니다. 법원이 제동을 걸었어요. 법률과 절차적 문제점 다 위반했다라고 마침표를 찍어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할 겁니까?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할 겁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고 다만 탄핵을 지금 시점, 그러니까 시기는 열려 있었지만 이 시기에 했을 때 정치적 이득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는 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단히 가볍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무부 장관직에 있는 것이 민주당의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자리를 보존하다가 아마 총선 체제로 갈 텐데요. 만약에 탄핵을 이 시점에 하게 되면 마치 총선 출마를 탄핵이라는 카드로서 제지하려고 한다는 인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율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 더 현실성 있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눠서 한번 짚어보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왜 탄핵을 해야 하는가? 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준비위원회, 이게 전국 언론노동조합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탄핵 사유를 성명에서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들을 저질러 왔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와 이사장을 정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 없이 무더기 해임하고 함량 미달의 친여 인사로 교체해 법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2인 방통위 구조로 전횡을 일삼고 보도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여 정권 보위를 위한 언론 장악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김유정 의원, 지금 방통위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명의 합의제 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방통위가 2008년에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동관 위원장하고 이상인 부위원장 체제로 지금 운영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두 사람이 다 결론을 내려버리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대통령이 그 추천한 2명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추천 3명의 몫이 추가가 돼서 5명이 합의제 기구로 그 안건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2인 체제를 그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이 독단적인 결정들을 다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분명히 불법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중립성을 견제해야 되는 방통위의 어떤 이 구조적인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법적으로 위배가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데 가짜 뉴스 근절 뭐 이런 것들을 방심위에 막 하라고 요구하고 내려보내고 이런 것들이 다 불법적인 행위이다. 그런 몇 가지 법적, 헌법적 위반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탄핵 사유가 있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원래 방통위는 5명의 정원인데 지금 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2인 체제가 더 갈 것 같습니다. 야당 방통위원 몫으로 지금 최민희 전 의원이 추천이 돼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지금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됐죠? 3월 말에 임명이 된 그 국회 통과했기 때문에 7개월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사퇴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2명만 가게 되는데 일단 최민희 전 의원 내정 사퇴 발표를 들어보죠. 저는 흑과 백이 분명해지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흑과 백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국힘도 그리고 민주당도 방송 장악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장악과 방송 자유 수호 이렇게 흑과 백이 분명해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떼려고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며 유탄을 맞은 사람이며 산 증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과 무도한 언론 자유 탄압에 대해서 어느 장에서든지 끝까지 효율적으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최민희 내정자의 자진 사퇴가 그 시점으로 봤을 때 좀 미묘합니다.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난다. 이건 탄핵을 거의 결정했다. 민주당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신인규 변호사께 2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동관 위원장 탄핵이 되면 이제 이상인 위원 한 사람 남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방통위가 안건도 심의하고 의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를 좀 듣고 싶은데 먼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사실 그 대통령 탄핵은 저희가 이제 2번을 경험을 해봤고요. 이제 한 번은 인용이 됐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기각이 됐죠. 근데 사실 그 기각의 사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국회가 정치적으로 탄핵을 의결하면 정치적 사법기관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그 굉장히 좀 오묘한 지위를 가지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도 당연히 자격이 없고 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다 이 정부의 내각이 정말 총사퇴해야 될 저는 수준의 문제라고 보는데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또 기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 국민들의 여론과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헌법 해석에 대한 권위를 부여한 우리 헌법 체계는 그러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물론 지금 이 방통위를 둘러싸고 이동관 위원장의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근데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탄핵을 국회가 의결했을 때 그건 국회의 권한이니까 전 존중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서 저는 과연 그럼 인용이 나올 것이냐. 전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추천을 해서 이제 임명을 했지만요. 사실 최민희 의원도 굉장히 좀, 한 진영이 좀 편향됐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지금까지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했고 방통위나 감사원이나 법무부나 이런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기관들까지도 다 지금 그 진영 사유화를 했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앵커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럼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냐? 저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인 체제도 이제 의결이 저는 매우 이제 어려워지는 구조이기도 해서 사실은 법제처가 그 행정부 내부에서 유권 해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제처에 좀 질의를 해서 유권 해석을 받아서 아마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2명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진행한다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 질문은 한 명이 됐을 때였어요. 한 명이 됐을 때? 제가 예.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을 봤더니 예. 회의 개최의 요건 자체가요.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회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 한 명만 남았을 때는 회의 소집의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걸로 관련 규정에 되어 있는 그 규정도 규정이지만은 이 방통위의 특성이 집행기관이 아니고 이게 합의제 기관이고 그렇죠.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 위원이 2명만 된 상황으로도 이것은 방통위 지금 구성 자체를 지금 못하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통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법제처에 유권 해석 받고 뭐 해도 된다면 밀어붙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 방통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국민들의 신뢰가 따라오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회의적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를 해야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사임을 시키고 좀 중립적인 인사를 다시 임명을 해서 좀 방통위를 좀 재건하는 길로 좀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저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의결을 했을 때 직무 정지가 되고 이상인 위원 혼자 남게 되는데 그때 이게 의결이 가능한가라고 했는데 그거 자체는 아예 지금 법으로 보면 어려운 거고 장유미 변호사께서 아까 지금 법을 읽어주셨는데 그러면 2명도 이게 문제가 있는 구성입니까? 지금 현재로 했을 때 그래 보입니다. 왜냐면요, 이 관련 규정을 보면요. 위원장과 위원을 명백하게 분리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5명에는 위원장도 포함되지만 같이 합의를 도출할 때 그렇다는 거고 회의를 아예 소집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위원장은 없고요. 그러니까 위원 2명이란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과 위원만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난번에 모든 결정을 김효재 방통위원장 대행과 이상인 의원 두 사람만 가지고 결정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그 효력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탄핵당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회의 소집은 가능하고요. 그러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재적의원은 5명이니까요. 과반은 3명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요건을 맞춰야 이 위원회 회의의 의결의 요건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루어졌던 의결 사항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5명 중에 2명만 찬성했는데 의결한 부분 말씀 예. 주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행정소송으로 가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적법 절차를 다투게 되면은 이거는 법원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절차적 흠결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서 마음대로 이사 자르고 막 그렇죠. 뭐 하고 예.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런 거를 그러면은 문제를 삼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법원의 소송으로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사법부가 이 법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방통위법이 저도 뭐 가끔씩 이렇게 열어봅니다만은 굉장히 좀 엉성하게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그 법을 제정할 때의 취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운영하는 형태의 방통위를 아마 상정을 좀 못하고서 규정의 불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방통위는 행정부로서도 독립성을 가장 중시받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애초에 편향된 위원장을 임명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위원들도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5인 체제로서 운영되기를 원하는 건데 지금 그 법규범과 현실이 지금 너무 다른 상황이죠. 근데 법원에서 그거는 다퉈질 부분들입니다. 김철근 실장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 어떤 입장입니까? 이건 어찌 됐건 내가 보는 정치적 탄핵이거든요. 정치적 탄핵인데 방통위가 5명으로 구성하게 된 그 그 이른바 합의제 기구, 독임제가 아니잖아요. 독임제 장관제가 아닌 그 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고, 그 상임위원도 결국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과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결국 국회가 추천하는 건 제1당과 제2당이 대부분 추천하는 이런 상황인데, 교섭단체의 지위를 갖는 정당에서 추천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 제도 자체를 제대로 살려서 그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지금 고의적으로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다가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그 취임하자마자 언론 탄압 이런 그 시도,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시행한 이런 위법적인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민주당으로서는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 장악 의도가 있는 방통위원장을 그대로 두고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탄핵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인용이 되냐 안 되냐는 그건 나중 문제라고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정지 효과를 가져오는 탄핵은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민주당이 의도한 대로 방송 장악은 저지할 수 있으나 이른바 여론에서 민주당이 잘했다고 박수를 받을지 아니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역풍이 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오늘 포함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탄핵할 테면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리틀 윤석열이라 그런가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할 테면 해봐라고 그러더니 한동훈 장관 얘기 들어볼까요? 민주당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님 탄핵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한 1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해 왔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 국민을 위해 할 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민주국가의 정당 중에서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는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김유정 의원 오늘 의총에서 포함시킬 거라고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은 조금 논외로 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차곡차곡 뭐 쌓아온 여러 가지 그 불량한 죄질들이 있긴 한데, 실제로 명백하게 법률과 헌법 위반 사항이 있는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의사실 공표 뭐 매번 했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을 넘어서는 시행령으로 이것저것 다 한 것, 그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딱 법을 따져보면. 그런데 이걸로 과연 헌법재판소 가서 인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동관 탄핵은 거의 확실한데 한동훈 장관에 이르러서는 조금 이거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윤배 변호사님 전망은요? 저는 일단 이게 정치적으로 볼 때요.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까봐 좀 주저되는 부분이 있는데 탄핵해버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탄핵 심판은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무 정지가 되고 그로부터 6개월 정지가 되니까 그 기간 안에 빨리 매듭을 지어주라는 취지로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이라서 6개월이면 총선 전에 아마 나올 거고요. 지금 의원님 짚어주신 대로 이게 탄핵이란 게 법령에는 법률과 헌법의 위반으로 돼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가져가고 있는 판시가 중대한이라는 요건입니다. 어쨌든 선출직이든 뭐든 이 자리에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중대한 위반이 없었던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상민 전 장관 동의하기 어렵지만 중대한 법률의 위반은 없었다고 본 거예요. 헌법과. 그렇다면 지금 짚어주신 이런 실정들, 현행법 위반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헌법재판소가 그간의 어떤 판시들을 볼 때 손들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각이 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 와중에 총선 직전에 기각이라는 판결이 나온다. 민주당의 악재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런 어떤 스케줄을 고려했을 때 선뜻 던지기는 진작에 했던가 아니면 현 시점에 하기는 좀 어려운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진작에 했던가 그랬는데 만약에 김철근 실장 탄핵을 하면 직무가 정지가 되고 한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도 못하고 총선도 출마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탄핵을 발의하면 한동훈 장관은 땡큐 하고 직을 던지겠죠. 사퇴를 한다. 예. 그러면 탄핵 발의 그게 이제 그 효력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의결 전에. 예. 의결 전에 사퇴를 할 거고 울고 싶은데 그러면 대통령이 즉각 수리해주고. 그럼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거고 민주당의 탄핵으로 해서 장관직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하면서 총선에 나가면 훨씬 유리한 국면에서 총선 활동을 할 수 있겠죠. 한동훈 장관이 땡큐 하는 일을 민주당이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탄핵이라는 것이 이제 지지자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저는 대다수가 이미 한동훈 장관은 마음속에서 심리적으로는 이미 탄핵이 저는 완료된 상태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저도 제가 봐도 한동훈 장관으로서 자질미달인 사람이 지금 장관을 하고 있어서 참 문제인 건데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도 그 결정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근거가 된 것들이 뭐냐면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데 거의 다 수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에 나온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한동훈 장관이나 뭐 아니면 아까 그 이동관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탄핵 심판이 올라가면은 명백하게 법률과 헌법 위반이라는 거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일단은 뒷받침이 돼야 이것이 인용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지율 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30% 이상을 유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6인 이상 찬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참 만들기가 어려운 숫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김철구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줘서 기세워주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전반적으로 심판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 대통령에 대한 차라리 탄핵을 더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들의 뜻에 부합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없이 잘 임기를 마치면 가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라면은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서 차라리 총선 이후에 정치적 환경을 저는 보는 것이 더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청자님들은 대체적으로 탄핵해야 된다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문 3189님 탄핵 한꺼번에 다 하고 대통령한테 고르라고 합시다. 아빠곰틱님 민주당이 탄핵 중독이면 대통령은 이념 중독, 부인은 센터 중독, 여당은 뻥카 중독 아닐까요? 박가이버님 이왕 중독이라고 하는데 시원하게 둘 다 탄핵하자. 못하면 바보다. 거대 야당의 힘을 보여주자. 이현님 이동관 한동훈 탄핵이 답이다. 신우님 국민은 불의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로 나간 국회의원이 역풍 따위가 두려워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개인의 입장만 가지고 그 자리에서 상대 당의 눈치나 살피는 소인배 아닌가요? 굽히지 않는 소신이 바로 국민의 뜻입니다. 예. 탄핵. 참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걸 탄핵을 했을 때 탄핵을 안 하자니
탄핵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빗발치고 탄핵하자니 오히려 땡큐라고 할까봐 또 걱정되고 참 그래요. 탄핵 당하고 싶을 겁니다. 제발 발의해달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속으로는. 왜냐하면 어찌됐건 총선에 그 차출 요구는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총선에 나와달라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총선 나갈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하려면 총선 나가죠. 제가 보면 총선 나갈 겁니다. 근데 그 서울 수도권에서 나갈 자리가 사실 마땅치 않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비례 얘기도 있는데 비례의 번호를 받아서 뭐 선대 본부장이나 선대위원장을 해서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된다 이런 명분을 얘기하던데 예를 들면 지금 선거법이 개정이 안 돼서 지금 이대로 있다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지난 총선 때처럼 만들지 않으면 비례 의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위성정당의 번호를 받아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혁신위원회가 뭐 대통령 측근들 불출마, 험지 출마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측근 아닙니까? 측근이죠. 거기는 해당 안 됩니까? 거기도 그러면 험지 출마해야죠. 이른바 이제 스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보수의 이제 소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도권 전체 121석인데 전체가 다 험지예요. 실제로 지금 나갈 때가 마땅치 않아요. 뭐 이따가 뭐 그런 얘기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기현 대표가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영광은 다 누렸다. 이런 얘기 하면서 불출마를 시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지금 대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여의도 연구원을 통해서 다 지역별로 여론조사 다 돌려보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결국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영남 중진 의원들 전부 끌어안고 농계작전으로 불출마할 수도 있는. 그래서 향후에 총선 이후에 어떤 뭐 총리든 장관이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준석 대표는 그게 선당 후사가 아니고 선사 후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울 수도권 121석 중에 그래도 예를 들면 민주당의 중진이나 그 굉장히 좀 강자한테 가서 붙어서 이겨서 와야 그래도 한동훈 역시 한동훈이 뭐 얘기 되네 이럴 수 있는 건데 강남 누구나 가면 될 수 있는 강남 같은 데 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도대체. 뭐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나와봐야 쉽지 않을 거고 떨어져서 망신 사느니 불출마 선언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장렬하게 우리 밑거름이 됩시다 해놓고 나중에 뭐 한 자리 하는 걸 더 선호할지도 모르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화강을 건너면 김기현 대표님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종욱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탄핵은 오늘 의총에서 결론 나는 걸 보고 내일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만났습니다. 지난번 추도식 때 만났는데 12일 만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대구까지 찾아가서 만났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뭐 동생 누님, 뭐 누나 동생 같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든가 뭐 대통령이 평소 밀크티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홍차하고 우유를 내놨다. 나중에 나오는데 문 앞까지 배웅하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간곡히 사양했다. 아주 그냥 난리 났네. 네, 훈훈하네요. 훈훈해요. 김유정 의원. 네. 왜 간 걸까요? 아니 TK 민심이 흉흉하니까 갔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12일 만에 보름도 안 돼서 지금 또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그 추도식에서 만났잖아요. 해외 순방 다녀오자마자 그 추도식장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이제 대서특필을 했었는데 도하 신분들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대구에서 열린 이제 바르게 살기 운동
뭐 전국 대회 거기에 참석했다가 또 이제 그 사저를 방문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여기를 이제 3대 관변 단체라고 하는데 3관왕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했는데요. 3군데 다 참석을 해서 맨 처음에 자유총연맹 행사 가가지고 나온 얘기가 이제 공산 전체주의 세게 나왔었잖아요. 이념 논쟁의 어떤 시발점이 됐던 곳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갔다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자택을 방문한 이유는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TK 민심이 굉장히 흉흉하고요. 그리고 지금 영남 중진들 뭐 수도권 출마해라, 험지 출마해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공천 안 될 것 같으면은 탈당해서 바로 무소속 가면 또 TK나 PK 민심이 또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거든요. 지금 최경환 전 의원하고 우병우 전 수석 두 사람은 무소속 출마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아닙니까? 당선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 연대가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프겠죠. TK는 특히 국민의힘의 어떤 텃밭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부터 대통령의 지지율도 마구 흔들리고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여론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 공을 들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국정농단 그 수사해가지고 잡아놓은 대통령 본인이 사면시켜주고 또 찾아가서 이제는 누님 동생 얘기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준석은 못 만나나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신인규 변호사, 뭐 미안한 일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글쎄요, 저 사진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아마 최악의 사진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박현철 님이 그 글 올렸어요. 현대사 최악의 장면. 네, 명박이까지 셋이서 사진 한 방 박자. 저는 국민들로 하여금 그 심판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저는 장면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면 일국의 대통령이고 국민 전체의 대표자잖아요. 근데 아직도 전직 대통령, 그것도 본인이 특검 수사팀에서 가장 강도 높게 오히려 그 수사의 방법과 형태마저도 너무 과도했다는 비판이 많은데 그 수사 대상자를 지금 가서 만나다 보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은 자기 모순 내지는 자기 부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말을 했죠. 정치인들은 표만 되면은 조상 몇 자리도 판단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이 다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상 몇 자리를 파는 심정으로 전 가서 만났다라고 보고요.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이 어려운 것을 아마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장면의 사진을 남기고 싶으셨는지를 묻고 싶고, 그러니까 염치가 있는지를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박정훈 대령 사건이나 뭐 잼버리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이태원 참사 이후에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게다가 여가부 장관도 임명해서 지금 김행 장관 도망간 이후에 뭐 지금 다음 소식이 있습니까? 지금도 월급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내각도 지금 구성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1년 6개월째 이러고 있는 데다가 교육, 연금,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이 3대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뭐가 나오기를 바랬지만은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통령이 지금 자리에 더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지지율 30% 가지고 안달안달 하면서 조금 더 한 번 더 그 TK에 호소해가지고 지지층 강화를 해보겠다 이런 전략인데 이제 그 전략은 잘못됐기 때문에 폐기하시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 임박한 국민적인 분노, 그 심판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장윤배 변호사.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저렇게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고 막 누님 동생 이야기하고 그러면 네. 표 얻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저 장면을 보고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TK 시민들을 무시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K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죠. 여러 여론조사 지표들이 오히려 부정 의견이 긍정 의견을 넘어서기 시작했으니까요.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코아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균열되고 있으니까요. 선거 치르기 어렵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있으면요. 대구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는요. 지역에 내려와 달라는 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도 내려와 주시면 좋겠지만 민생 챙겨달라는 거예요. 물가 잡아달라는 거예요. 취업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진지한 반성과 모색, 정책적인 대안 보이지 않습니다. 긴축 재정 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불만이 나면 아 그래 R&D는 그래도 올려줄게. 뭐 노인연금 뭐 올려줄게. 이런 식이거든요. 땜빵식이거든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TK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냥 무한의정을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거기는 뭐 판단을 할 수가 없으신가요? 무조건적인 그리고 기반도 연고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게 내린 결론,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가 만나고 와야겠다. 전에 내가 검찰에 있을 때는 수사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으로서 품어준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정치공학적으로 단시한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라고 보여져요. 저 아마 여론조사하면은 유의미한 반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장유미 변호사께서 대구 경북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생각 듭니다. 김옥주님 대구 사람들 배알 있습니다. 핑크 올리브님 대구 경북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제주님 대구 시민도 모욕감을 느낄 듯 그런 글을 주셨고요. 이석영님 용산으로 이전이 국민과의 소통 때문이라고 하더니 그러면 대통령실을 대구로 옮기지 그랬어요. 대구 경북 대통령이니까. 윤하은님은 이런 글 주셨어요. 지지율 떨어지면 대구 경북 민심 달래기. 그런데 신기한 게 찾아가면 3%씩 꼭 오름. 가면 이렇게 좀 변화가 생깁니까? 제가 보기엔 전국적으로는 별 영향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이너스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 지지율이 좀 흔들리고 최근에 그 이준석 유승민 신당 조사가 있었어요. 그 조사에서 보면 대구 경북에서는 1등을 했어요. 그 신당이.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그 다음에 민주당이었는데 다들 오차범위 내에 거의 30% 내외의 조사가 나오긴 했는데 어찌됐건 국민의힘이 신당한테 지는 조사가 나왔어요. 그거 보고 아마 경로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TK 정서를 좀 달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거의 영광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른바 보수 대연합이거든요. 보수 대결집.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을 거로 보이는데 그것은 철진한 그 옛날 생각에 불과하다. 지금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수사팀장이었어요. 그 수사팀장이 본인이 수사에서 사실상 구속시켰던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만나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인사들이 지금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지금 세 사람입니다. 유영아 변호사, 그 다음에 최경환 전 장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 세 사람인데 지금 무소속 출마설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이 분들에 대한 얘기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른바 대구 경북에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무슨 잡탕 비슷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께 한 가지 좀 진지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가 5년이고요. 그중에 지금 1년 반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럼 레임덕 빼면은 일할 시간도 얼마 없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오로지 표만 위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저는 표 꾸러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은 없으니까 MB 대통령은 사면시켜주고 MB 측 인사들 사람 꺼오고 표는 없으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 표는 꺼오고 아이러니하게도 MB와 박근혜 대통령은 둘 다 본인이 수사해서 처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범죄자들한테 가가지고 인력을 받아오고 표를 받아오는 이 상당히 자기모순적인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이제 미래가 저는 사장될 뿐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도 대통령 자리에 관심 없다라는 녹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관심도 없고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은 저는 이제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대통령으로 버티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더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계속하실 거라면은 전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의 자질과 자격과 더 이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굉장한 저는 절망감만을 주는 그런 사진이다. 저렇게 봅니다. 참 딱합니다.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하고 다니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어디 구멍가게 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도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러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외교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답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답이 있습니까? 자기가 잘하면 되잖아요. 국민은 늘 옳다면서요. 국민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 만나라. 이태원 유가족 만나라. 오송 참사 유족들 손 잡아줘라.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건 국민은 늘 옳다는 말만 하고 뭔가 위험하면 자기가 잡아놓은 전 대통령 만나러 가고 그게 뭡니까?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되자마자 이제 서문시장을 갔잖아요, 대구에. 그래서 국민을 통합적인 차원에서 왜 대구에 서문시장만 가냐? 광주의 양동시장도 가고 청주의 육거리 시장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지지세가 처음에 높았을 때 가면은 굉장히 기운도 받고 했겠죠. 그래서 한 번씩 가서 힘을 받고 싶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칠성시장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서 서문시장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거기 무슨 뭐 생고기 이런 것도 먹으면서 뭉티기 고기인지 이런 거 먹으면서 이제 했다는데 이렇게 가면 본인 스스로 힘이 나는 것 같고 자기 위안인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러나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더 이제 비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동생이 하나 있는 줄 알았더니 정권 대통령 할 때는 윤석열 의원이 또 누나라 그래가지고 남동생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 경쟁이 붙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지금 현재 지지율이 보수 결집을 이룰 대로 이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 정도 나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인데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반성하겠다는 것 그리고 소통하겠다는 것이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소통하겠다는 것이었는지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죄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입이 침이 마르도록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그대로 실천만 해도 나라가 좀 올바로 가는데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나라 좀 생각하십시오. 나라 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보수 재결집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보수 맞습니까? 대구에 찾아가서 보수 재결집. 대구는요 보수의 자부심 있는 고장 아닙니까? 대통령 스스로 먼저 내가 보수다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본인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 시킵니다. 인요한 위원장 이번에는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갔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만나러 갔다가 김종인 위원장 만나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을지 궁금한데 그 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인요한 국민의힘 위원장 지명됐을 때 정치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나라고 한탄한 적이 있었거든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지 참 궁금한데 먼저 옛날 발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요, 나는 뭐 이번에 저희 혁신위원장에 인효인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놀라셨어요? 예, 과연 한국 정치가 이 정도까지 타락을 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타락을 했는가? 아니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한계성을 노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선거를 총 제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기현 대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 김기현 대표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나머지 그저 임명직 당직자만 해소가 된다고 해서 국민이 그걸 납득할 거라고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의 면표용으로다가 혁신위원회라는 것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출발을 시키는데 과연 혁신위원장을 누구를 시킬 거냐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인요한 교수 기상천외 발생을 해가지고서 지금 기상천외한 발생이다. 이인용현 교수를 갖다가 임명을 했는데 예.
뭐 정권을 부여한다고 그러지만 과연 그 정권이 범위가 얼마나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인요한 지금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마누라 자식 빼놓고 다 바꿔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뭘 바꿀 거냐 이거야. 그냥 그분도 내가 보기에 무슨 한계를 잘 모르는 거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예를 들어서 그분이 야 다 바꿔야 하는 그 범주 속에 당 지도체제부터 다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응수를 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넘을 수 없는 한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혁신의 한계가 김기현 대표뿐이 아니라 그 위에 대통령까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의 행동 방향이라는 것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를 혁신하겠다는 거냐 이게. 자, 그 기상천외한 인요한 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인요한 위원장 발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17년 IMF 때부터 그 양극화 문제가 대두돼서 굉장히 풀리지 않았다 여태까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민생 문제, 경제 문제에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큰 것은 당신이 의사이냐 좀 칭찬을 해주셨어요. 처방은 참 잘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할 거냐. 그 약을 먹어야 된다.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공감했고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환자가 이준석 대표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근 어떤 내용이요? 본인이 저서입니다.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는가 직접 사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최근 이준석 전 대표가 준비 중인 신당 관련 칭찬을 해줬다. 그랬을까요? 여러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의사니까 처방하고 약을 이제 주는데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할 거냐. 결국 이제 환자가 누구냐라는 논쟁인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그 환자는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환자를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제 변화를 시키려고 했을 때 과연 혁신위원회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이른바 혁신위원회에서 얘기한 대사면 대상으로 저도 이제 뭐 이른바 그 징계가 해제가 됐는데 그 징계 해제가 사실은 굉장히 휘발성 있는 이슈였는데 그 휘발성 있는 이슈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을 찾아서 그 다음에 책임이 어디 있는가를 그걸 찾는 게 핵심적인 문제잖아요. 그럼 이준석 대표가 징계 해제 안 돼서 홍준표 시장의 징계 해제가 안 돼서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변화시켜야 되고 당의 당정일체에 강화되어 있는 부분 그 고리를 끊어야 되고 내년 총선 앞두고 대통령의 총선 그 공천 개입 못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도부 대통령에게 소신 있게 발언하고 이견이 있을 때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역할을 하는 게 혁신인데 지금 혁신위원장이 여기저기 사람 찾아다니면서 본인 언론에 나는 걸 즐기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제대로 맥을 짚어서 말씀을 해 주셨을 겁니다,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면 인용한 위원장 만나고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들어보죠. 환자는 뭐 지금 누구야? 국민의힘이 환자지. 국민의힘이 어떤 약을 안 먹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뭐 혁신안이라는 걸 여러 개 만들어냈는데 그것에 대한 현실성의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반응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당 의원들이 거기에 순응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위원장으로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위원장의 권한이라는 게 한계에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에다가도
좀 약을 먹여야 된다. 뭐 이런 말. 아니 사실은 뭐 최종적으로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용산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쪽에서 아무런 소위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당이야 뭐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변화가 있겠어? 현실성이랑 반응 등 말씀하셨는데 그럼 처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까지 뭐 처방이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약효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약을 먹이려면은 이제 우리 저 대통령께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달려 있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정당이니까 대통령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김유정 의원, 용산에 약을 처방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부산에서 환자는 저기 서울에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그거는 누가 봐도 용산 얘기지 무슨 국민의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도 약간 좀 애둘러서 표현하신 것 같은데 용산 얘기죠. 대통령이 변해야 다 변할 수 있다, 다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모두가 하고 있는데 용산에 약을 먹이든지 약을 치든지 뭐 해야겠죠. 문 3189님 오늘 재미있는 글 많이 보시는데 수술해서 될 환자가 아니야. 처방 없어. 약으로 안 돼. 약으로 안 돼요. 아이고 참. 근데 저는 이게 다 아는데 국민은. 저는 뭐 약 먹이고 수술해서 나을 게 아니고요. 저는 거의 뭐 장례 치러야 된다 저렇게 생각하거든요. 약을 쳐야 돼요? 네, 약을 지금 장례를 쳐야 될 상황인데 장례를 이게 지금 무슨 국민의힘이 시대적인 정신에 대해서 이미 다 끝난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전 이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이제 심판밖에 전 남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뭐 임요한 위원장, 김종인 위원장, 뭐 이준석 대표까지 다 지금 소환이 되는데 다 이분들 을을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이 자리에서 다 우리끼리도 몇십 차례를 얘기를 했는데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저항을 하는 것인데 전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알아서 저는 성적표 지금도 다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바라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지하실이 5층인 줄 알았는데 뭐 지하 7층도 있더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국민의힘 도대체 당신들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국민들이 좀 두고 보자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지 지금 국민의힘이 무슨 정상화가 될 거 내지는 저당이 무슨 제대로 국민들의 뜻을 따라올 거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저는 코어 지지층을 빼고는 없다. 전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근데 장윤배 변호사 네. 지금 이제 인요한 위원장 나와서 저를 좀 칭찬해 주셨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 나와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건 칭찬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처방은 잘했는데 뭐 약을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칭찬으로 들었다면 그건 조금 독해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준석, 김종인 위원장, 오늘은 또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러 갔더라고요. 막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분이 본인 그 서대문에서 지역 출마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국회 입성을 좀 목표로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요. 자기 정치를 하는 성격이 전 다분히 있다. 그리고 혁신위와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답변은 한마디입니다. 맥락을 잘못 짚었다라는 거예요. 혁신위가 왜 태동했습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패해서 태동했습니다. 그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김기현 대표의 책임이 큽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큽니까? 대통령의 책임이 훨씬 큽니다. 대통령의 책임이 거의 전부입니다. 왜? 공천했으니까요. 당에서는 다른 의견 올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요. 자신감을 나타냈지만 그게 국민의힘의 위기로 이어졌으니까요. 그렇다면 처방이 가 닿을 곳은 어디입니까?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 대통령을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원인은 본인도 알 겁니다. 그렇지만 주변을 훑고 주변 외곽에 대한 처방만 내고 있으니까 맥락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오히려 부산에서의 그런 신경전 이후에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환자는 부산에 있었다라는 취지로요. 이건 싸우자는 겁니다. 이건 혁신도 아니고요. 그냥 내부 갈등을 계속 잔존시켜 나가겠다라는 건데 저는 맥락이 좀 잘못됐다. 이거 산으로 가는구나라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녹취에서 국민의힘 사람들 쥐약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쥐약 먹으면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쥐약을 먹었으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인류한 위원장도 지금 의사 출신이지만은 어디가 환문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중병이 걸렸는데도 치료를 계속 안 하고 거부하면요 결국 끝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국민들께서도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희망을 갖기에는 저는 불가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사실상 시간 끌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를 넘기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보니까 인요한 위원장도 그렇고 현재 지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혁신위 활동이든 지도부가 지금 총선 기획단, 그다음에 인재영입위원회 이런 거 다 띄워서 총선으로 방향을 지금 잡고 가는데 결국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올라가고 정당의 지지도가 올라가서 내년에 총선에 해볼 만한 상황이다. 이런 판단이 들지 않으면 이건 뭐 모래성입니다. 올 연말을 넘기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 전까지 인요한 위원장은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좌충우돌 사람들을 만나면서 뉴스메이커 역할을 예.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효과가 있겠죠.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뭐 되든 안 되든 돌아다니니까 여론조사에서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 만나서도 좋은 얘기 못 들었네요. 기사가 떴는데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할 얘기는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듣보잡들이 너무 설친다. 대통령 믿고 초선이나 원외 듣보잡들이 중진들 군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이 당의 중진이 어디 있냐. 중진 역할이 없다. 이준석도 마찬가지다. 성상납이라는 터무니없는 좋은 글씨를 써가지고 딱지 붙여서 듣보잡들 동원해서 경찰에 고발하게 하고 수사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조리돌림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오겠냐. 이런 얘기 듣고 인요한 위원장 참 정치를 그렇게 오래 했던 사람도 아니고 맷집이 있나요? 글쎄요, 맷집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어제 이준석 대표랑 같이 있었는데 그때 홍준표 시장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예. 예? 온다고 하니까. 아니 뭐 그 안부 전화 겸해서 예. 뭐 요즘 상황이 어떠냐 뭐 얘기하고 홍 시장님께서 이제 이 대표한테 상당히 격려의 얘기를 많이 해주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요즘 신났어요. 어찌 보면 본인은 내년 총선에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총선을 어찌 보면 관전자 비슷하게 보면서 대구시정도 시정이지만 중앙정치의 어떤 원로로서 본인이 할 말을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면 홍준표 시장이 요즘 굉장히 좀 얘기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도 이준석 신당 가는 거 아닙니까? 뭐 본인은 탈당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아, 그랬어요? 하기야 내가 뭐 본인이 본류인데. 본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참 오늘 입동인데 날씨보다 이런 얘기들이 더 추워요, 김유정 의원. 네, 더 춥네요. 그러니까 인현 위원장이 나 이만큼 했다. 그냥 이거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기껏해야 12월 한 중순 연말이면 이제 혁신위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공천이나 이런 작업들은 이제 2월, 3월 초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은 1월 설 연휴 이 무렵만 해도 이미 혁신위는 존재도 없이 사라지고 말아요. 어떤 안을 냈던지 간에. 근본적인 변화와 쇄신 없이는 그냥 그 역할, 말씀하신 대로 한 두어 달 시간 끌기 형태로 가는 거고, 일은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을 비롯한 그 측근들이 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고 이렇게 다 만나고 다니지 않았냐. 그냥 이 정도.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준석이 나간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글 많이 남겨주신 그 달이에요. MOON 3189님. 수술해서 별 환자가 아니야. 처방이 없어. 재미있게 주셨고요. 헐키헐키님. 의사. 환자가 누굽니까? 환자를 찾습니다. 예. 헐키헐키님, 문3189님 두 분께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픽스 이메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자가 59만 6천 명, 이제 60만 향해 가고 있고, 주변에 구독 권유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가 빨리 100만 구독자 달성해서 상식이 정말 바로 서는 그런 세상 만들어 봅시다. 지금 신당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좀 상식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신인규 창당 준비위원장, 그 당은 저건 상식을 좀 생각하는 당이죠. 저는 오직 민심 100% 정치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민심 100%가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상식과 저는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가 싶고요. 결국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 중심에서 누가 더 생각할 것이냐,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누가 더 고민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성패가 다 달려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겠고요. 스픽스몰에서 홍게가 아직 조금 남았군요. 예, 날씨가 추워져서 많은 분들이 더 사주셨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광고입니다. 아직도 맛을 못 보신 분들, 연지 홍게 수율 보장. 수율은 이 홍게의 무게에 비하는 그 속 꽉 찬 내용인데 80% 이상입니다. 제가 먹어봐서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꽉 찬 홍게 여러분들 이번에 마지막으로 구입해서 맛있게 드시고 따뜻하게 겨울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철근 실장님, 김유정 위원님, 장윤미 변호사님, 신인규 위원장님 네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김종대 레이더에서 다뤄볼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붕짜자 장관 국회에서 주식 거래하다가 들통났지요. 또 내년에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한답니다. 그 5년에 한 번씩 했는데 경제도 어렵고 지금 뭐 수출도 이렇게 막 안 되고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내년에 또 한다고 150억을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럽니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뉴스는 가시 돋친 생선과 같습니다. 잘 발라 드셔야 됩니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노종면의 뉴발. 예,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붕짜자 장관이 국회에서 주식 거래하던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화면 한번 볼까요? 솔루스만 매도 100주 24,250원, 사모님 767주 24,250원, 내 장 마감 후 어제처럼 총액 보내주세요. 저걸 지금 국회에서 한 거죠. 네. 오른쪽에 노란색은 본인이 보낸 거가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결위 회의장입니다. 정신이 차라리 저러면 국회 와 있지 말고 거기 주식거래소 가 있는 게 더 안 나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를 회기 중에 했다고 그렇게 국민의힘이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김남국 의원 해명이 회의 시간은 아니었다. 회의장인 건 맞지만 그런데도 막 김남국 의원 그 윤리위에 회부하고 그랬잖아요. 그 회의 시간은 아니지만
저기 그 회의 직전입니다. 저게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그리고 이게 보니까 어제처럼 이런 표현을 보니까 매일 했다는 얘기거든요. 국방장관이. 그렇잖아요. 매일 이런 거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재산이 신고한 걸 보니까 한 12억 원 정도 돼요. 그 장관 후보자 때. 예. 근데 주식 보유가 3억이 넘습니다. 3억 가까이 되네요. 저건 신고가 됐나요? 네, 됐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저 솔루스만이라는 그 주식 거래를 계속 집중적으로 해왔어요. 그랬는데 저 문자 메시지가 포착된 게 어제 아침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죠? 12월 공매도 6일. 저기 해가지고 주식 팍 올랐죠. 그것 때문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주식을 보니까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시가가 22,600원이었어요. 예. 이게 거의 바닥이었다고.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되니까 이게 급상승합니다. 그래가지고 24,250원에 2,000원 정도 올랐을 때 서둘러 판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내내 갖고 있던 주식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게 저 실적 마이너스라 가지고 배당금도 없는 주식이었는데 오랜만에 올랐거든. 오랜만에. 예. 그게 공매도 금지 발표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얼른 팔아치운 거죠. 그러니까 요 장에 매도 시점을 뭐 보고 있었고 그 딜러가 이제 팔아 가지고 알려준 겁니다. 카톡으로.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그렇게 정신이 팔려 있고 매일 그 짓을 했다면 제가 보기엔 이 공매도 전후에 이 급등 급락 이 추세를 보고 있었다는 얘긴데, 예, 그리고 총액이 얼마인지 궁금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상당히 그 일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저런 정신머리로 무슨 국방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예결위 국방 예산 심사 앞두고 있으면은 이럴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은 올해 국방 예산이 재앙이거든요. 지금 저기 그 초급 간부 그 저 예산이 퍽퍽 잘려가지고 지금 군의 인력 체계가 붕괴될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그 저기 10,000원 하는 그 당직비 12시간 당직 쓰고 10,000원 받거든요. 초급 간부들이. 그러면 시급 740원입니다. 740원. 근데 이런 거 하나 개선하겠다고 그동안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예산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저 성과상여금 예산 다 자르고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다 자르고 주택수당 인상분 다 자르고 해가지고 지금 군의 허리가 휘어질 지경인데 이런 국방 예산을 앞두고 집에 가서 잠이 옵니까?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갑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본인은 예결위 회의장 가서 그 국방 예산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생각을 안 하고 주식 본인 떨어질까 봐, 주식에 대해 가지고 주식 떨어질까 봐 잠이 안 오고 목구멍으로 밥이 안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분노하는 대목이 이거예요. 저기 10월 1일 날 대통령이 전방 방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군의 중간 허리가 휘고 흔들리고 있다. 그다음에 군인이 공무원과 동일한 대접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래놓고 한 달 후에 예산은 다 잘랐거든요. 자기가 말해놓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정군 지휘관 회의가 열렸는데 육해공군 일선 지휘관들이 일제히 초급 간부가 불안하다고 보고를 했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주식 거래를 그 회의장에 가서 한다? 아니 하더라도 집에 가서나 하든가. 장관들은 백지 신탁 이런 거 안 합니까? 아니 근데 이게 뭐 이해 충돌이 있는 주식은 아니니까 이거는 뭐 솔루스만이 어떤 공직자의식과 회사예요? 2차 전지하는 소재 산업. 2차 전지. 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저기 소재. 2차 전지도 어제 완전히 절단 났던데요. 예, 그러니까 그 절단 나기 직전에 판 거죠. 그러니까 저기 어제 그저께 공매도 그거 보고 판 거예요. 그거 보고 아닙니까? 이거 그거잖아요. 장기간 보유하던 주식 아닙니까? 그런데 대변인실 해명이 이제 더 어이없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회의 시간은 아니었다. 장관이라는 자가 그것도 국방장관 한치의 구멍도 없애야 될 국방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이 예결위에 나와서 이런 것이나 들여다보고 있고 이 정말 도대체 왜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정부를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주식과 부동산이거든요. 한 명도 예외가 없네. 어쩌면 이렇게 한 명도 재산이 많건지건 이 사람 재산이 많은 분도 아니에요. 12억이면은. 대통령 부인부터 말이야. 이건 뭐 주식을 그냥 그죠. 주식 아닌 부동산이. 아마도 이번에 공매도 사태 이후로 이 정부의 재산 증감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앞으로 살펴볼 일입니다. 이거는 뭐 처벌 안 됩니까? 그런데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당장 법에 걸리는 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법만 안 어기면 된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따닥따닥 물어야지 이런 건 책임지면 안 된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현대 어제 사회에서는 예결위에서 논란이 있고 막 간사들이 정회하고 그랬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휴, 참 사람 그러니까, 쓰는 거 보면 예, 이번에 초급 간부들이 이 추운 겨울날 에어컨이나 난방도 시원찮고 벽에 금이간 관사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장관이 이 짓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것보다도 우리 군의 일선에 우리 전투원들이 분노할 일이에요. 신혼식 붕짜자는 이 정도 하고요. 붕짜자. 내년에도 시가행진을 한다는 거예요. 예. 올해도 이제 비 오는 날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했는데 네. 올해는 좀 5년 10년 만에 했어요. 마다 이제 그동안 했고 10년 됐는데 75주년 건군 75주년 한미동맹 70주년 맞이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국방부 대변인이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안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열렸는데 이거 보고 국민들이 좀 뜨악했어요. 이거 뭐지 뭐 옛날 유신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가 뭐 이런 느낌 들었는데 내년에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년 그러면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예산이 120억이 반영이 됐는데 이런 거를 저기 초급 간부 당직비 인상 같은 데 써야 될 돈이에요. 그거 자르고 이런 거 증액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지금 그걸 경제가 자르고, 지금 이거. 우리가 이따가 박시동의 경제분석 요즘에 많이들 보는데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뭐 기업 10군데 설문조사했는데 7군데가 내년에 더 나빠진다 그랬고. 근데 이 좋아진다 돈을 그러는데 한 군데밖에 없는데. 행사 용역이 70억, 행사 무대 설치하는 데가 46억, 훈련에 들어갈 예산 21억, 행사에 투입될 장병들 숙소와 급식비 등 군수 지원에 16억. 120억이면은 우리 장병들 고기 한번 먹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가능하죠. 국군의 날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안 나요. 네, 아니면 증식비로 간식을 주든가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치킨 있죠. 하나씩 쏘는 게 더 낫지. 그 복지비 이번에 잘랐잖아요. 그 생일 케이크 주는 거, 축구화 사는 거, 그 예산 다 잘랐잖아요. 다 자르고 나서 이제 특히 그 군의 허리가 흔들린다 그랬는데 거기 증액분 다 잘랐잖아요. 5천억 증액 요구를 했는데 1,900억만 반영했거든요. 이런 짓들 하고 이런 짓들. 군의 지금 인력이 구조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아니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위기예요. 병사들 월급은 올린다 그랬는데 간부들은 정체되니까 거의 같아졌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그 장교들은 왜 피복이나 급식비를 자기 돈으로 하니까 그거 빼고 나면 같아진 거예요. 병사하고 장교가. 그러니까 ROTC가 28개월 복무입니다. 예. 근데 병사 18개월이잖아요. 누가 군대 오겠습니까? 장교로. 그래서 108개 학군단 중에 54개가 올해 정원 미달. 그다음에 공중보건의까지 파급돼가지고 의대생들이 요즘은 공중보건의 안 가고 병사로 군대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공중보건 체계 지금 위기. 이게 다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게 재앙이라고 재앙 이게. 근데 내년에 선거 앞두고 2030 그거 환심 살라고 다른 예산 다 잘라서 고리로 몰아떨구고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대통령 위신 세우기 좋으니까 하고 그런 결과는 뭐냐? 재앙입니다. 누가 군대 와요? 누가 하사 소위 지원합니까? 지금 계속 미달 사태 나갈 거예요. 미달 사태. 군을 지휘할 지휘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시가행진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런 중국, 시가행진이 북한 아니라 이런 데는 봤는데 권위주의 국가의 이 열병식 그게 이제 이런 형태로 일어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의 어떤 시가행진이라는 건 뭐냐면 축제입니다. 그래서 국가 축제에 일단 행진을 넣는 건데 그럴 때 이제 민간 또 학생, 군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리 축제, 할로윈 축제 같이 해요. 그런 것들이지 뭐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제식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게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대통령 본인 입으로 긴축재정 하겠다면서요. 그리고 네. 예산 정말
막 아껴서 써야 되고 이런 거 가지고 야당이 뭐 탄핵하려면 하라고 그래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저 엉뚱하게 탄핵 핑계 댔는데 국군의 날 행사 이거 한 번 하는데 120억을 써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한번 아니, 뭐라고 그런데 설명합니까? 뭐 국군의 사기가 올라갑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금 힘을 앞세운 평화를 외치다 보니 이 정부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과시하고 의지를 과시해서 어떤 그 북한에게 뭔가 보여주고 억제하겠다 이런 발상이에요. 이게 국민들에게도 힘을 숭배하는 사상, 힘에 대해 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게 저기 뭐냐 왜 히틀러 나치가 그런 거 좋아했습니까? 그 강한 모습, 강한 근육질을 과시함으로써 국민을 열광시키겠다. 그 극장 국가잖아요. 이 파시스트 국가들 보면 극장 국가 아니야, 극장 국가. 예? 거기서 이렇게 오와열을 맞춘 어떤 조직화된 어떤 군대 위용 이런 게 통치에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우리 70년대 사고 방식이죠. 이런 거를 올렸어도 국회에서 이거는 안 돼, 빼 그러면 뺄 수 있죠? 아니 저기 민주당이 다른 어떤 지렛대를 강하게 제시하면서 이 예산 안 자르면 다른 무언가도 저기 그 걸겠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소위에서 예산 소위에 개수 조정을 하잖아요. 그런 걸 이런 걸 걸어가지고 예산안 통과의 조건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 말고도 지금 검찰이나 이런 권력기관의 증액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전국의 중심은 안 될 거예요. 오히려 검찰 예산이나 국정원 예산이 그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또 대통령 순방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더 앞서 있죠. 이거 시간연장 한다고 그러면 동원되는 장병들도 안 좋아하잖아요. 아니 우선 우리나라는 축제 개념이 아니니까 즐기러 가는 게 아니라 고생하러 가는 거잖아요. 올해 할 때 보니까 미군들만 슬렁슬렁 걷지. 아 미군은 발도 안 맞아요. 거기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뭐 팔도 제각기 흔들고 발도 안 맞춰 걷던데 자유로우니까. 껌도 씹는 것 같던데. 그래요? 예. 껌까지 씹었대요? 아니 제가 이렇게 화면을 봤는데 한두 놈이 껌 씹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우리 같으면 영창가요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그거? 이거를 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참 이렇게 하면 뭐 좀 나 대통령이야 뭐 이렇게 폼이 좀 난다고 생각합니다. 나죠. 작년에 그 얼마나 그 무대 위에 직접 걸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일부 행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군사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나죠. 그게 폼이 왜 안 나겠습니까? 레모님, 북한이 예식 훈련하면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왜 그걸 따라 하려고 하는지 한심하네요. 북두칠성님, 듣고 있을수록 화가 납니다. 안 써도 되는 돈을 써대는데 철없는 남편 돈 써대는 것 같습니다. 이혼감이지요. 박바다님, 쓸데없는 데 쓸 게 아니라 군인들 복지에나 편성해서 쓰지 누가 아니래요. 체스님, 자괴감 드네요. 낸 세금 생각하니 왕짜증 나오네요. 붕짜자가 아니고 왕짜증이요. 꼼꼼이님, 대통령을 재미로 하나 봅니다. 국군의 날 행사를 내년에도 또 한다고? 대동세상님, 차라리 전 국민 시가 행진을 하는 건 어떠냐? 예, 아싸님은 또 우리 김남국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거 하기야 뭐 붕짜자한테 비하면 김남국 예.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대통령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자신의 겉으로 드러나는 위신에 집착하기 때문에요. 외국에 나가 사진 찍고 시가 행진하고 자꾸 이렇게 어떤 그 힘센 지도자의 어떤 권위에 집착하기 때문이거든요. 위신의 정치입니다. 위신의 정치. 이게 이제 본인 혼자 소영웅주의 리더십에 빠진 거죠. 그 속에 갇혀버린 거죠. 갇혀버렸어. 그리고 또 이번에 장성급 인사 났잖아요. 예. 요전에 설명드렸는데 추가 인사가 또 났는데. 예. 국군 방첩사령관에 여인형 육본 정보작전참모부장 소장인데 중장으로 진급시켜서 방첩사령관에 보임했는데 대통령 고등학교 또 후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호처장도 고등학교 후배 아니에요?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고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1년 선배 김용현 경호처장, 그 김용현 경호처장의 10년 후배가 이번에 방첩사령관. 그러니까 이제 중앙고 라인이 대통령
경호처장, 방첩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중앙고 소통 라인이 구축된 거예요. 충암고 출신 장군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비례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런 걸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해 소지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육군본부의 정보작전 참모부장으로 소장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도 모든 어떤 인사가 여인영 참모부장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했어요. 벌써 실제로 소문이 나 있었다고요. 그런데 딱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거예요. 여긴 대통령한테 직보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직보한다기보다는 경호처장을 경유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시다시피 이 정부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군을 지휘 감독하겠다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방첩사령관이 옛날 보안사죠? 보안사입니다. 기무사. 예. 그게 이제 바뀐 거죠. 안보지원사령부에서. 예. 그러니까 장교들의 신원 자료를 갖고 있고 그 신원 자료를 통해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국방부 장관의 통제에 벗어나 대통령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이 대통령실의 보고서를 쓰는 기관. 이런 기관은 군 내에 오로지 단 한 기관, 방첩사밖에 없어요. 이건 군 검찰도 못하는 거고 군사 경찰도 못하고 오로지 방첩사만 가능한 거예요. 오로지. 그리고 풍부한 인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언제든지 그 괘씸죄에 찍힌 장교의 불리한 인사 보고서를 쓸 수가 있죠.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 용인술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용인술은 뭐 좀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사람 쓰는 것 참 어리숙하고 유치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정말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렇다고 치고 이상민 장관도 고등학교 후배잖아요. 네. 그 행안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양날의 칼입니다. 전두환이 왜 노태우를 내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느냐. 내무부 장관이 그때 당시에 가장 힘이 세기도 하지만 바로 그 전에 의령에서 우순경 난동 사건이 나서 50몇 명이 몰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비극이 일어나면 내무장관은 즉각 옷을 벗는 거예요. 네. 그 정치적 책임은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너 잘해. 여기 잘하면 다음에 기회가 있지만 못하면 너는 그걸로 아웃이야.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노태우를 정말 챙겨주려고 준 것도 있지만 정리하려고 주는 차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정말 고민해서 주는 건데 자기 고등학교 후배 아끼는 판사 출신을 내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행안부 장관을 맡겼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는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이태원 참사가 났어도 그냥 안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을 못 쓰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그 외에도 이번에 군 인사를 보면은 저는 거의 군대 망하는 수준이에요. 이번에 합참의장은 해군 작전사령관을 작년 12월에 임명돼서 1년도 안 돼가지고 해군 작전사령관 최고 요직이고 전문직이거든요. 1년도 안 돼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을 시켰는데 이 사람은 육해공군 합동작전은커녕 해군 작전도 다 안 하고 그러고 이제 하다 말고 왔고 거기에다가 경력을 보니까 합동작전은 전문성을 쌓은 직위가 없어요. 없어. 전부 야전작전이에요. 딱 한 번 준장 때 합참 작전 2처장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때 작전 1처장이 합동작전, 2처장은 해군작전만 하는 데입니다. 이 자리가. 없어. 그런 어떤 경력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보니까 그 임성근 1사단장 이번에 그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으로 또 발탁하려다가 본인이 고사해서 정책 연수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수근 상병권에 대해서는 정권이 밀어붙이기가 이건 뭐 국민 70~80%가 반대해도 우리는 밀어붙이기로 가겠다 해서 다 이번에 뭐 아주 그냥 개무시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합참이 전문가가 없어요. 합참 차장을 봐도 이 사람이 그 방첩사령관 하다가 온 사람인데 아시다시피 방첩사령관은 나가는 자리입니다. 예. 이 권력직을 하고 또 다시 진급을 한다든가 다른 보직에 가면 그 정보를 악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군복 벗고 나가야 될 사람을 합참 차장에 임명했네. 그런데 이 합참 차장에 임명했는데
이 사람 경력을 보니까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사단장, 합동작전 근무 경력이 전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합참의장, 합참차장이 합동작전에 대해 몰라. 그러면 14명의 합참의 부장들이 올리는 보고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용어가 다른데.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옛날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 때 그 합참이 이함대사하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때 비상경계령을 경찰이 선포하고 해경이 선포했는데 군이 선포를 못한 게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 사태가 또 오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 합참의장의 작전 라인들이 다 무경험자예요. 합동작전은 육해공군 작전을 다 알아야 돼. 근데 자기 군의 작전도 하다 말다 온 사람이 의장, 그 다음에 방첩사령관, 옷 벗고 나갈 사람이 이 작전통도 아닌 사람이 군수참모부장이었어요, 이 사람. 군수참모부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합참차장. 호호. 육해공군은 무슨 수로 지휘할 겁니까? 무슨 수로? 이거 이명박 정부 때 이러다가 개피 본 일이 이게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요 자세한 내막을 이게 왜 큰일 났는가를 오늘 2시에 제가 김종대 TV 라이브가 있으니까 탈탈 털어드릴게 내가. 제 채널로 들어와서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기가 막힌 얘기가. 그래도 여기서 슬쩍 하나는 얘기해 주셔야지. 아니 시간이 없어서. 있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네. 그래서 저기 연평도 포격 때 저기 전투기로 때릴 거냐 말까로 합참 장군들이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때릴 수 있다와 없다로 그래가지고 교전이 벌어지는 그 중에서 싸웠다고 장군들끼리. 그런데 합참의장 한민구는 작전을 해본 적이 없는 정책통이거든.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공군 작전사령부에 연락을 안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공군 작전사령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그런데 F-15 3대를 띄웠는데 의장은 그게 공대지 미사일을 달고 뜬 걸로 한 거예요. 근데 미사일을 안 달고 떴어. 그래가지고 오후 3시가 넘어서 지시를 했어요. 야, 빨리 공대지 미사일 달고 떠. 그랬는데 공군에서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 밤 9시 반에 왔어요. 다 끝난 뒤에. 이게 육군의 실력이야. 합동작전을 모르니까 이 지경이 벌어진 거야. 하늘에서 그럼 구경만 하다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밤 9시 반에 떴는데 이제 쏘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마지막 3번기 조종사가 의장하고 직접 교신을 했어요. 제가 내려가면 더 이상 타격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끝났다 임마. 돌아와라. 그러니까 쇼만 한 거야. 쇼만. 혹시 적군 레이더의 미사일 장착 여부 같은 거는 파악이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특히 북한의 능력 갖고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훗날 이게 문제가 된 거고 천안함 사건 때 합참의장도 합참 무경험자가 그 이상의 합참의장이 당일날 만취해서 지휘가 불가능한 인사불성 상태가 돼가지고 소파에 누웠는데 부관이 바닥으로 카페트로 떨어져 잤어요. 그 사이에 청와대는 NSC에서 비상 NSC 회의를 소집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조치를 안 하니까 의장이 지금 지휘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밤 10시에 입이 인천해경 가포비상령, 전국경찰 의로비상령이 내렸는데 군이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다가 다음날 새벽 3시에 그때서야 비상경계령을 내렸는데 그 시간이 합참의장이 깨어난 시간. 이게 내가 이래 보니까 그럼 그 밑에서라도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합참 작전부장, 작전처장, 합동작전 과장 이 지휘자들이 합참의 무경험자예요. 해양에서 뭔 일이 일어난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해군만 알고 있었잖아요. 해군만. 이래가지고 완전히 재앙으로 갑니다. 재앙으로. 최근에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아프간 사태 때 아프간 정부 안 망한다 그랬는데 열하루 뒤에 망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또 상원 증언에서 키이우는 72시간을 못 버틴다. 사흘 안에 전쟁 끝난다 그랬는데 1년 8개월째 버티고 망하는 정부는 안 망한다 그러고 안 망하고 멀쩡한 정부는 망한다 그러고 그러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선 이거 일어나는 줄 전혀 몰랐다. 합참의장이 그렇게 멍청한 짓거리 하니까 오늘날 미국의 위신이 저렇게 추락한 이유가 바이든 대통령이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라고. 의장을 어떻게 뽑아 이거를. 기수 파괴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해군 작전 사령관 절반도 안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군 서열 1위를 줘? 그러면 육해공군을 알아? 이게 지휘하려면 앞으로 의장 되고도 1년 이상 걸려요. 과외 공부해야 돼, 이 사람. 오케이. 2시에 김종대 TV.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해줘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네. 예, 2시에 김종대 TV에서 또 새로운 내용 우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종대 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시동의 경제본색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